옛날 옛적 우리나라가 큰 위험에 처해 있던 때에 한 총명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1875년 황해도 평상운 마산면에서 태어난 이승만이라는 소년이었지요. 이승만은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이승만은 단 6살의 나이에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도과라는 시험에서도 항상 최고 성적을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지요. 어머니는 이승만에게 엄하고 단호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승만아,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어머니는 이승만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단호하게 엉덩이를 때리셨지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지만 이승만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처벌이 끝난 후 어머니는 항상 이승만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답니다. 엄마가 너를 벌 주는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란다. 네가 우리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길 바라기 때문이야. 이승만이 19살이 되던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과거 시험을 통한 출세의 길이 사라져 버렸지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친구 신근구가 찾아와 함께 배제학당에 다니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 이승만은 유교 사상에 깊이 빠져 있어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배제학당에서도 이승만의 뛰어난 재능이 빛났어요. 당시에는 영어 사전조차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여 배제학당의 영어 교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가 배제학당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였어요. 평생을 군주제와 신분제도 아래 살아온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접하고 그것이 조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지요.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은 서재필을 만나 독립협회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협성회회보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행했지요. 더 나아가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인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언론인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이승만은 뛰어난 연설가이기도 했어요. 윤치호, 서재필, 이상제와 함께 그는 큰 인기를 얻은 4대 연설가 중 한 명이었지요. 만민공동회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답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외국 세력도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글을 쓰고 연설하며 나라를 구하려 노력하던 이승만은 조선 왕조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그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체포되었지요. 탈출을 시도했으나 다시 붙잡혀 조선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한성 감옥에서 오랫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이승만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선교사가 가져다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적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오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오 주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감옥방이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고 기쁨과 평화가 그의 영혼에 내려왔어요. 그렇게 1899년 2월의 추운 날 이승만은 기독교로 개종했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승만은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약 40명의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4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지옥 같은 한성 감옥을 복당 축복의 집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개종 소식에 감동한 선교사들은 한성 감옥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책과 발췌문을 제공해 주었어요. 결국 한성 감옥에는 500여 권의 책이 있는 조선 최고의 도서관이 만들어졌지요. 이승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는 영어 사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한국이 기독교를 모든 것의 기초로 삼고 미국과 영국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언했지요. 더 나아가 그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 기반 국가 설립화의 정신으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했답니다. 이 원고는 비밀리에 감옥 밖으로 보내져 미국에서 출판되었어요. 독립정신은 외세에 의해 빼앗긴 국가 주권의 원인을 국민의식의 계몽 부족으로 보고 빼앗긴 국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계몽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6가지 교리를 새기며 한국인들의 의식을 일깨웠어요. 첫째, 당연히 우리는 세계에 개방하고 그들과 교역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자신, 가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계의 문화와 제품을 뿌리로 삼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이승만을 구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형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시 1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일 전쟁 중에 한국은 미국의 외교 사절단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조선에서 가장 영어에 능통한 이승만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8월 5년 7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지 3개월 후 그는 고종 황제의 밀사로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며칠 전 그는 미국이 이미 러일 전쟁 후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외교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깊이 깨닫고 미국에 남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2년간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1년간 대학원 과정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년간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그는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성에 관한 박사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윌슨 대통령도 그의 논문의 일부를 연설에서 인용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이승만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학위를 마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강의료로 생활비를 벌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 그가 졸업하던 해에 한국은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일본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졸업식 날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내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10월 이승만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는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성경, 서양 역사, 국제법을 가르쳤답니다. 그는 가르칠 때마다 멋지지 않나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멋진 이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또한 선교사들과 함께 YMCA 운동을 추진하고 집회를 열었지요. 일본은 이러한 기독교 모임을 반대했어요. 그들은 한국 교회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한글고 오인 사건을 꾸며내어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했지요. YMCA 국제위원회의 개입으로 이승만은 체포를 피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37세의 나이에 그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망명자로서 미국으로 떠났답니다. 1945년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승만은 긴 33년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1931년 이승만은 망명자의 신분으로 하와이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이승만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네. 우리 민족이 깨어나야 독립도 가능하지. 나라 없는 백성이라도 교육만 있다면 언젠가 독립할 수 있다네.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 교육기관인 한인기독학원을 설립했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민족의 역사와 언어를 배우고 독립의 열망을 키울 거야. 이 학교는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한인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였어요. 한인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무기를 들고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장투쟁만이 살 길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이 독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외교적 독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는 각 나라는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해 주시오.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마침내 유명한 3.1 운동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3.1 운동 소식을 들은 이승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민족이 드디어 일어섰군요. 선생님, 이제 우리도 여기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도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 의지를 보여줘야 해. 그리하여 이승만은 필라델피아에서 3일간 집회를 열었어요. 이 한인회의는 미국판 3.1 운동이라고도 불렸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이 투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홀에 도착한 그들은 서울에서 선언되었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승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답니다. 일본의 언론 통제로 인해 3.1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코필드 선교사가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을 보내준 덕분에 이승만은 이를 전 세계 언론에 알릴 수 있었답니다. 스코필드 선생님, 이 사진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소중한 증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1 운동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이승만은 모든 임시정부의 중요한 지도자로 존경받았어요. 1919년 9월 여러 임시정부가 상하이 통합임시정부로 통일되면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요. 이승만 박사님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의 정신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이 임시정부는 언젠가 진정한 독립국가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승만은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는 심지어 관에 실려 밀입국을 시도하기까지 했답니다. 박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하지만 임시정부 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생겼고 이승만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라는 단체를 만들어 독립투쟁을 계속했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어. 오히려 미국의 중심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무장투쟁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무력으로 몰아내야 해요. 맞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진정한 독립운동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승만에게 향했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지요.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군은 많아야 5,000명 정도지만 일본은 700만 명의 대군을 가진 세계 3대 군사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외교적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리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일본은 보복으로 간도 학살을 일으켜 2,500채의 가옥과 수많은 한국인들을 불태우고 살해했습니다. 한 명의 일본 병사가 죽으면 수백 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희생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모한 무장투쟁은 민족의 희생만 키울 뿐입니다. 외교적 방법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도움을 얻는 것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승만은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며 연설을 했어요. 한 대학에서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가까운 미래에 일본과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왜 우리와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 노인은 독립에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런 모욕을 40년 동안이나 견뎌야 했지만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지 않으시겠지만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예측을 담은 일본 내막기 아웃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책이 출간되자 노벨 수상자 펄벅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승만 박사님, 이 책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무서운 책이에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현실이고 나를 두렵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지금 일본의 행보를 보면 언젠가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가 예언한 대로 흘러갔어요. 1941년 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답니다.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슬픔에 잠겼어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제가 예언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세계를 설득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일본 내막기는 미군의 필독서가 되었고 이승만의 외교적 업적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1943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중국 공화국의 장제스 총통이 카이로 회담을 열었어요. 회담 전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잔혹한 식민 지배 아래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해 주십시오. 회담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이로 선언은 특별히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마침내 독립을 얻었어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의 망명 생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어.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날 때 그는 조용히 기도했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모든 한국인들은 곧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답니다. 한반도는 이미 미국과 소련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지요. 선생님, 우리가 독립은 했지만 왜 아직 우리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독립은 했지만 우리 땅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들어와 있단다. 더 복잡한 것은 소련이 한반도 북쪽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거지.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빼앗고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란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되지. 그러다 보니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결국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는 거야. 미국은 소련의 계획을 모른 채 소련과 함께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승만은 좌우 합작 운동의 결과가 공산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분열하면 무너집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모여 총선거를 치르고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관리 아래 5년 동안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나 다름없어. 우리는 이미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워야 해. 하지만 좌우 합작 정부를 원하는 미국과 좌익 정부를 원하는 소련 사이의 갈등으로 공동위원회는 아무런 합의나 성과를 내지 못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46년 2월 8일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토지개혁을 발표하며 공산혁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큰 문제야. 북쪽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될 거야. 남한은 어땠을까요?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의 큰 장애물이었어요. 게다가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대부분의 지도자들도 좌우 합작 운동을 주장했지요. 남한마저 공산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북한이 이미 공산화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소한 남한에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승만은 권력욕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는 한이 있어도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단지 남한이라도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지키고 싶을 뿐이야.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이 시대에 내가 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지 아니? 왜 그러신가요, 선생님? 첫째,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을 참을 수 없지. 둘째,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내가 공산주의의 진실을 보았단다. 모스크바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노동자들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진실을 간파한 후 외로운 투쟁을 했어요. 그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언했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각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같은 양의 성과를 분배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도전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결국 기술과 발전이 없는 사회로 퇴보하게 되지. 이승만은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조차 공산주의에 매료되었고 전 세계가 그 이론에 속아 넘어갔지요. 그럼에도 진실을 알고 있던 이승만은 한국은 절대로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나안내 알지 라우즈마라미야바며 합작정부를 추구하는 미국에 맞서 단호하게 맞섰답니다. 선생님은 정말 용감하시네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하지. 미국은 나를 집에 가두었고 전 세계 언론은 나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어. 게다가 남로당을 포함한 좌익 세력은 여러 번 나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단다. 그런데도 계속 싸우셨군요. 진실을 알면서 침묵할 수는 없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위험을 경고하겠니? 암살 시도를 극복한 이승만은 미국, 남로당, 일부 세계 언론과 맞서 싸웠고 국제 정세는 이상하게도 요동쳤어요. 좌우합작위원회 이후 우익 지도자들이 종종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살되거나 실종되었지요. 북한의 경우 원래 우익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북한 지도자였고 다음으로 공산주의 이론가 현준혁, 마지막으로 소련이 지원하는 젊은 대위 김일성이 영향력 있었어요. 그러나 조만식은 실종되고 현준혁은 암살되었습니다. 결국 소련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을 잡게 되었지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을 따르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독재가 시작되었어요. 온 세계가 붉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합작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1947년 3월,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이는 동유럽, 그리스, 터키를 포함한 소련의 확장 욕구를 확인하고 공산주의의 세계 확산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지요.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의 팽창 정책을 차단하여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위대한 결정으로 평가받아요. 미국의 정책이 친공산주의에서 반공산주의로 바뀌면서 이승만에 대한 태도도 반대로 바뀌었어요. 이승만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세워져야 한다는 정신 아래 한반도는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했고 결국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탄생했답니다. 이승만은 유엔이 한반도 정부 수립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은 두 한국의 인구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2배라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이 제안에 반대했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유엔은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1948년 5월 10일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성별과 지위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했어요. 이것은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단순히 투표권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력을 준 놀라운 개혁이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좌익들은 선거사무소 습격, 방화, 테러 등으로 선거를 방해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총선거는 놀라운 95.5%의 투표율을 기록했지요. 대한민국이 유럽이 300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 60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국민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198명의 국회의원이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가 되었어요.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1948년 7월 1일 국명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어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고 이날을 오늘날 우리는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의 첫 회의를 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역사를 가지고 있든 오늘이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이윤영 목사를 불러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재헌대통령 선거에서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요.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어요. 이승만은 귀족과 농민,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엔 승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에 관한 제안을 유엔에 제출할 때마다 소련이 방해했기 때문이지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찬성 48표, 반대 6표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어요. 유엔 승인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참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와 자유로운 선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이승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력과 용기,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옛적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기쁜 시간이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던 때였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욕심 많고 나쁜 마음을 품은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자신을 김일성이라고 부르게 했답니다. 김성주는 자라서 우리나라를 떠나 소련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소련의 명령을 받는 앞잡이가 되었답니다. 소련은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나쁜 생각으로 지배하려 했어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의 북쪽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답니다. 김일성이 지배하는 북한에서는 올바른 규칙이 아닌 나쁜 규칙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었지요. 잘못된 규칙을 어기면 매우 심한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벌은 사랑이 담긴 훈육이 아니었어요. 훈육은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김일성의 처벌은 그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김일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북쪽은 공산주의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육전이보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도 일어났답니다.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받들도록 강요했어요. 그는 북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옛날 강원도 산골마을에 이승복이라는 작은 소년이 살았어요. 승복이는 9살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용감했답니다. 승복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길어오고 학교에 가기 전에 동생들을 돌봐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태극기를 향해 경례할 때면 누구보다 큰 소리로 대한민국! 승복아,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북쪽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승복이는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날 수업에서 선생님은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북한에서 온 무장공비들이 마을 사람들을 해친 무서운 이야기였죠. 여러분, 밤길을 조심하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즉시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승복이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날 저녁 승복이네 집에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집 이사를 도와주러 가셔서 어머니와 형 그리고 두 여동생만 있었어요. 승복이는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북한에서 온 무장공비들이었답니다. 너 이 공책은 어디서 났냐? 무서운 얼굴로 한 공비가 물었어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굴 좋아하냐? 공산당이 좋으냐? 대한민국이 좋으냐? 승복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침에 선생님께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 말을 들은 공비는 크게 화가 났어요. 단검을 꺼내 들고 승복이를 해치려 했죠. 형 학관이가 동생을 지키려 했지만 공비들은 형까지도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까지 모두 해쳤답니다. 승복이는 자신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용감한 마지막 말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승보가, 네가 보여준 용기는 참으로 위대했단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 작은 진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었단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렴. 이승복 어린이는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때로는 구름 사이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곤 했답니다. 그의 용기와 진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